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과 소중한 사람들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지혜를 전하는 선한 영향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1980년대를 기억하십니까? 그 시절 대한민국에서 대장암이라는 병은 아주 드문 질병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암 환자는 간암이나 위암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충격적이게도 대한민국은 전 세계 194개국 중에서 대장암 발병률 2위를 다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먼 나라 이야기 같았던 질병이 이제는 우리 바로 곁의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0세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80세까지 살 때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리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두 집 건너 한 집에 암 환자가 있다는 통계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80세를 맞이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일 것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이 무서운 질병이 젊은 세대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2년 세계적인 의학학술지 랜싯은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장암 발병률이 높은 42개국을 대상으로 20대에서 40대 사이의 젊은 층 환자 수를 분석했더니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무엇이 우리의 건강을,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의 핵심에는 바로 면역력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 70%에서 80%는 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최전선 기지인 셈입니다. 장이 무너지면 면역체계가 무너지고 모든 질병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1960년대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프랭크 버넷 박사는 우리 인체의 놀라운 메커니즘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몸에서도 매일 수십만 개의 암세포가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먹는 음식 속에는 이미 수많은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완벽히 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 모두가 암 환자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바로 건강한 면역체계가 매일같이 생겨나는 암세포들을 100% 제거해주기 때문입니다. 어제 생긴 암세포도 오늘 생기는 암세포도 우리의 충실한 면역군단이 남김없이 처리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나쁜 생활습관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순간 문제는 시작됩니다. 제거되지 못한 암세포 하나가 10년, 20년, 30년에 걸쳐 서서히 자라나 마침내 CT나 MRI에 잡힐 만큼 커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암 진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암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불운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무너진 면역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인 셈입니다. 특히 젊은 층의 암 발병률이 높다는 것은 발암 요인에 많이 노출되는 동시에 이를 막아낼 면역력마저 약화된 이중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대장암의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전문가들은 크게 3가지 후성 유전학적 요인을 꼽습니다. 첫째는 먹거리, 둘째는 생활습관, 셋째는 환경입니다. 후성 유전학이란 부모에게 나쁜 유전자를 물려받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거나 끌 수 있다는 희망의 학문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먹거리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대장암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육식 문화에 대해서 말입니다. 1980년대 이전까지 고기는 아주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많은 기성세대는 어린 시절 고기를 마음껏 먹지 못했던 것에 한이 맺혀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자식들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 어떻게든 고기를 더 많이 먹이려고 했습니다. 고기를 먹어야 힘을 쓴다는 믿음은 우리 문화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세 가지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고기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우리 몸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단백질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보통 체중 1kg 당일 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60kg인 사람은 하루 60g의 단백질, 즉 달걀 하나 정도의 양이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오늘 회식에서 100g의 단백질을 섭취했다면 초과된 40g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초과된 단백질을 저장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간은 이 남는 단백질을 분해하느라 힘겹게 일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독성 물질, 즉 장을 괴롭히는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고기를 많이 먹은 다음날 소변에서 거품이 많이 나고 색이 탁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필요 이상의 고기는 영양분이 아니라 우리 장을 공격하는 독이 될 뿐입니다. 두 번째 오해, 언제 먹어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고기는 주로 언제 드십니까? 대부분 저녁 혹은 늦은 밤일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대한민국처럼 24시간 배달 음식이 발달한 나라는 없습니다. 특히 야식 문화는 우리의 장을 혹사시키는 주범입니다. 밥이나 국수 같은 탄수화물은 위에서 약 2시간 머물지만 고기는 소화되는데 3시간에서 5시간이 걸립니다. 밤늦게 고기를 먹고 잠자리에 들면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장은 새벽까지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해야 합니다. 쉬지 못하는 일꾼이 지치듯 우리의 장과 면역세포도 밤새도록 일하다 보면 결국 탈이 나고 맙니다. 세 번째 오해, 구워 먹어야 맛있다는 방식입니다. 직화구이, 삼겹살 기름이 숯불에 떨어지며 치익하고 피어오르는 연기.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하지만 그 연기의 성분을 분석하면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라는 이름부터 복잡한 발암물질 종합 세트가 나옵니다. 불완전 연소된 단백질과 지방은 모두 발암물질입니다. 고기가 검게 탄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덩어리입니다. 물론 면역력이 건강할 때는 고기 한 점 태워 먹었다고 바로 암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이 청소해 주니까요. 하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몸이 지친 어느 날 무심코 먹은 그 검게 탄 고기 한 점이 20년, 30년 뒤 나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은 고기를 먹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먹자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말고 매일 필요한 만큼만 조금씩 나누어 먹는 것. 늦은 밤이 아니라 가급적일은 저녁에 먹고 충분히 소화시킨 후 잠자리에 드는 것. 그리고 태우거나 굽기보다는 삶거나 쪄서 먹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우리는 대장암 발병률 1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조상들의 지혜 속에는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단백질 공급원은 고기가 아니라 콩이었습니다. 콩으로 만든 두부, 두유도 좋지만 콩 단백질의 흡수율은 약 65%에 그칩니다. 하지만 콩을 발효시켜 청국장이나 된장으로 만들면
단백질이 아미노산 단위로 잘게 쪼개져 흡수율이 95%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우리 전통 발효과학의 결정체인 청국장과 된장이야말로 육식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이제 채소와 과일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와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은 있습니다. 바로 즙을 내어 먹는 방식입니다. 즙을 내는 순간 장 건강에 가장 중요한 보물인 식이섬유는 모두 버려지고 단맛을 내는 과당과 특정 성분만 남게 됩니다. 또한 즙으로 마시면 훨씬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는데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특히 일부 잎채소를 크게 키우기 위해 사용된 질소비료는 채소 속에 질산염 형태로 남을 수 있고 이것이 과도하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발암물질인 니트로소아민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녹즙보다는 차라리 채소를 있는 그대로 꼭꼭 씹어서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유익합니다. 미국 암협회의 공식 구호는 하루에 5가지 색깔입니다. 하루에 5가지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먹으면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전체식을 기억해야 합니다. 맛있고 부드러운 잎이나 열매만 편식하지 말고 당근이나 도라지 같은 뿌리, 샐러리 같은 줄기, 양배추 같은 잎, 토마토 같은 열매를 모두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물의 각기 다른 부분에는 저마다 다른 영양소와 생명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현미입니다. 현미는 백미보다 영양학적으로 월등히 우수한 완벽에 가까운 곡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치명적인 조건이 붙습니다. 소화가 될 때만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모두 독입니다. 현미의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효소, 아밀라아제는 대부분 침 속에 있습니다. 즉, 현미밥은 오랫동안 천천히 씹지 않으면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대장으로 넘어가 부패하면서 장을 병들게 합니다. 현미를 먹으며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하나 하고 짜증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감정은 소화 효소 분비를 억제해 소화를 더욱 방해합니다. 즐겁게 씹을 수 없다면 차라리 현미를 드시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씹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기 전에 먼저 신선한 샐러드 한 접시를 드십시오. 아무도 당근이나 양상추를 그냥 삼키지는 못합니다. 샐러드를 통해 즐겁게 씹는 습관을 들인 후 현미를 드셔보세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현미밥을 지을 때 통들깨를 넣어 보십시오. 밥을 씹을 때마다 타닥타닥 터지는 들깨의 재미있는 소리가 나지 않을 때까지 충분히 씹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게다가 들깨는 한국인에게 부족한 오메가-3 지방산과 장에 좋은 리그난 성분이 풍부해 일석삼조의 효과를 줍니다. 최근 당뇨 환자들 사이에서 저항성 전분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밥을 지어 냉장 혹은 냉동 보관했다가 다시 데워 먹으면 전분 구조가 변해 소화 흡수율이 떨어져 혈당이 덜 오른다는 원리입니다. 혈당 조절에는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 역시 소화되지 않은 밥 3분의 1이 대장으로 넘어가 장 건강을 해치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눈앞의 혈당을 잡으려다 더 큰 건강의 기둥을 무너뜨리는 셈입니다. 가장 좋은 당뇨 관리법은 저항성 전분 같은 편법이 아니라 현미와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천천히 적게 씹어 드시는 전공법입니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하루를 따라가 보면 식사는 거르지만 중간중간 빵 조각, 과자 조각, 떡 조각을 끊임없이 드시고 계십니다. 모두 단순 탄수화물이죠. 살을 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굶는 것이 아니라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식사 시 부피가 큰 샐러드를 먼저 먹어 위에 포만감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밥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섭취량이 줄어듭니다. 또한 우리 뇌가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 호르몬은 식사 시작 후 15분에서 20분 뒤에 분비됩니다. 음식을 20분 이상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만으로도 과식을 막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입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입니다. 물 부족은 혈액을 끈적이게 만들어 영양 공급, 노폐물 배출, 면역 활동이라는 혈액의 세 가지 핵심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감기부터 암까지 모든 질병은 물 부족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하루 2리터씩 마시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필요한 물의 양을 알려주는 정교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 소변 색깔입니다. 화장실에 갔을 때 소변색이 진한 노란색이나 황토색이라면 몸에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때 물을 한 컵 마셔주면 됩니다. 반대로 소변색이 투명하다면 물을 너무 많이 마셨다는 신호이니 섭취량을 줄여야 합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가장 정확한 건강관리법입니다. 제가 만났던 수많은 말기 암 환우분들, 병원에서조차 치료를 포기했던 분들 중에서도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하고 현재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 둘째,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켜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 암에는 특효약이나 비법이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노벨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내 몸의 면역력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열쇠는 바로 나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는 의사에게 맡기더라도 면역력 관리는 온전히 자신의 몫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식탁 위에 음식을 바꾸고 먹는 순서와 속도를 바꾸고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힘은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의미 있는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가치 있다고 느끼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지식을 나누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과 소중한 사람들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지혜를 전하는 선한 영향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1980년대를 기억하십니까? 그 시절 대한민국에서 대장암이라는 병은 아주 드문 질병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암 환자는 간암이나 위암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충격적이게도 대한민국은 전 세계 194개국 중에서 대장암 발병률 2위를 다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먼 나라 이야기 같았던 질병이 이제는 우리 바로 곁의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0세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80세까지 살 때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리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두 집 건너 한 집에 암 환자가 있다는 통계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80세를 맞이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일 것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이 무서운 질병이 젊은 세대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2년 세계적인 의학학술지 랜싯은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장암 발병률이 높은 42개국을 대상으로 20대에서 40대 사이의 젊은 층 환자 수를 분석했더니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무엇이 우리의 건강을,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의 핵심에는 바로 면역력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 70%에서 80%는 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최전선 기지인 셈입니다. 장이 무너지면 면역체계가 무너지고 모든 질병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1960년대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프랭크 버넷 박사는 우리 인체의 놀라운 메커니즘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몸에서도 매일 수십만 개의 암세포가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먹는 음식 속에는 이미 수많은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완벽히 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 모두가 암 환자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바로 건강한 면역체계가 매일같이 생겨나는 암세포들을 100% 제거해주기 때문입니다. 어제 생긴 암세포도 오늘 생기는 암세포도 우리의 충실한 면역군단이 남김없이 처리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나쁜 생활습관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순간 문제는 시작됩니다. 제거되지 못한 암세포 하나가 10년, 20년, 30년에 걸쳐 서서히 자라나 마침내 CT나 MRI에 잡힐 만큼 커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암 진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암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불운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무너진 면역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인 셈입니다. 특히 젊은 층의 암 발병률이 높다는 것은 발암 요인에 많이 노출되는 동시에 이를 막아낼 면역력마저 약화된 이중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대장암의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전문가들은 크게 3가지 후성 유전학적 요인을 꼽습니다. 첫째는 먹거리, 둘째는 생활습관, 셋째는 환경입니다. 후성 유전학이란 부모에게 나쁜 유전자를 물려받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거나 끌 수 있다는 희망의 학문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먹거리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대장암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육식 문화에 대해서 말입니다. 1980년대 이전까지 고기는 아주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많은 기성세대는 어린 시절 고기를 마음껏 먹지 못했던 것에 한이 맺혀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자식들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 어떻게든 고기를 더 많이 먹이려고 했습니다. 고기를 먹어야 힘을 쓴다는 믿음은 우리 문화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3가지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고기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우리 몸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단백질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보통 체중 1kg당 1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60kg인 사람은 하루 60g의 단백질, 즉 달걀 하나 정도의 양이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오늘 회식에서 100g의 단백질을 섭취했다면 초과된 40g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초과된 단백질을 저장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간은 이 남는 단백질을 분해하느라 힘겹게 일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독성 물질, 즉 장을 괴롭히는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고기를 많이 먹은 다음날 소변에서 거품이 많이 나고 색이 탁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필요 이상의 고기는 영양분이 아니라 우리 장을 공격하는 독이 될 뿐입니다. 두 번째 오해, 언제 먹어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고기는 주로 언제 드십니까? 대부분 저녁 혹은 늦은 밤일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대한민국처럼 24시간 배달 음식이 발달한 나라는 없습니다. 특히 야식 문화는 우리의 장을 혹사시키는 주범입니다. 밥이나 국수 같은 탄수화물은 위에서 약 2시간 머물지만 고기는 소화되는데 3시간에서 5시간이 걸립니다. 밤늦게 고기를 먹고 잠자리에 들면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장은 새벽까지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해야 합니다. 쉬지 못하는 일꾼이 지치듯 우리의 장과 면역세포도 밤새도록 일하다 보면 결국 탈이 나고 맙니다. 세 번째 오해, 구워 먹어야 맛있다는 방식입니다. 직화구이, 삼겹살 기름이 숯불에 떨어지며 치익하고 피어오르는 연기.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하지만 그 연기의 성분을 분석하면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라는 이름부터 복잡한 발암물질 종합 세트가 나옵니다. 불완전 연소된 단백질과 지방은 모두 발암물질입니다. 고기가 검게 탄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덩어리입니다. 물론 면역력이 건강할 때는 고기 한 점 태워 먹었다고 바로 암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이 청소해 주니까요. 하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몸이 지친 어느 날 무심코 먹은 그 검게 탄 고기 한 점이 20년, 30년 뒤 나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은 고기를 먹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먹자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말고 매일 필요한 만큼만 조금씩 나누어 먹는 것. 늦은 밤이 아니라 가급적일은 저녁에 먹고 충분히 소화시킨 후 잠자리에 드는 것. 그리고 태우거나 굽기보다는 삶거나 쪄서 먹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우리는 대장암 발병률 1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조상들의 지혜 속에는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단백질 공급원은 고기가 아니라 콩이었습니다. 콩으로 만든 두부, 두유도 좋지만 콩 단백질의 흡수율은 약 65%에 그칩니다. 하지만 콩을 발효시켜 청국장이나 된장으로 만들면 단백질이 아미노산 단위로 잘게 쪼개져 흡수율이 95%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우리 전통 발효과학의 결정체인 청국장과 된장이야말로 육식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이제 채소와 과일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와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은 있습니다. 바로 즙을 내어 먹는 방식입니다. 즙을 내는 순간 장 건강에 가장 중요한 보물인 식이섬유는 모두 버려지고 단맛을 내는 과당과 특정 성분만 남게 됩니다. 또한 즙으로 마시면 훨씬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는데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특히 일부 잎채소를 크게 키우기 위해 사용된 질소비료는 채소 속에 질산염 형태로 남을 수 있고 이것이 과도하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발암물질인 니트로소아민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녹즙보다는 차라리 채소를 있는 그대로 꼭꼭 씹어서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유익합니다. 미국 암협회의 공식 구호는 하루에 5가지 색깔입니다. 하루에 5가지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먹으면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전체식을 기억해야 합니다. 맛있고 부드러운 잎이나 열매만 편식하지 말고 당근이나 도라지 같은 뿌리, 샐러리 같은 줄기, 양배추 같은 잎, 토마토 같은 열매를 모두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물의 각기 다른 부분에는 저마다 다른 영양소와 생명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현미입니다. 현미는 백미보다 영양학적으로 월등히 우수한 완벽에 가까운 곡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치명적인 조건이 붙습니다. 소화가 될 때만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모두 독입니다. 현미의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효소, 아밀라아제는 대부분 침 속에 있습니다. 즉, 현미밥은 오랫동안 천천히 씹지 않으면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대장으로 넘어가 부패하면서 장을 병들게 합니다. 현미를 먹으며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하나 하고 짜증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감정은 소화 효소 분비를 억제해 소화를 더욱 방해합니다. 즐겁게 씹을 수 없다면 차라리 현미를 드시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씹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기 전에 먼저 신선한 샐러드 한 접시를 드십시오. 아무도 당근이나 양상추를 그냥 삼키지는 못합니다. 샐러드를 통해 즐겁게 씹는 습관을 들인 후 현미를 드셔보세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현미밥을 지을 때 통들깨를 넣어 보십시오. 밥을 씹을 때마다 타닥타닥 터지는 들깨의 재미있는 소리가 나지 않을 때까지 충분히 씹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게다가 들깨는 한국인에게 부족한 오메가-3 지방산과 장에 좋은 리그난 성분이 풍부해 일석삼조의 효과를 줍니다. 최근 당뇨 환자들 사이에서 저항성 전분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밥을 지어 냉장 혹은 냉동 보관했다가 다시 데워 먹으면 전분 구조가 변해 소화 흡수율이 떨어져 혈당이 덜 오른다는 원리입니다. 혈당 조절에는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 역시 소화되지 않은 밥 3분의 1이 대장으로 넘어가 장 건강을 해치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눈앞의 혈당을 잡으려다 더 큰 건강의 기둥을 무너뜨리는 셈입니다. 가장 좋은 당뇨 관리법은 저항성 전분 같은 편법이 아니라 현미와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천천히 적게 씹어 드시는 전공법입니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하루를 따라가 보면 식사는 거르지만 중간중간 빵 조각, 과자 조각, 떡 조각을 끊임없이 드시고 계십니다. 모두 단순 탄수화물이죠. 살을 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굶는 것이 아니라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식사 시 부피가 큰 샐러드를 먼저 먹어 위에 포만감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밥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섭취량이 줄어듭니다. 또한 우리 뇌가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 호르몬은 식사 시작 후 15분에서 20분 뒤에 분비됩니다. 음식을 20분 이상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만으로도 과식을 막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입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입니다. 물 부족은 혈액을 끈적이게 만들어 영양 공급, 노폐물 배출, 면역 활동이라는 혈액의 세 가지 핵심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감기부터 암까지 모든 질병은 물 부족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하루 2리터씩 마시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필요한 물의 양을 알려주는 정교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 소변 색깔입니다. 화장실에 갔을 때 소변색이 진한 노란색이나 황토색이라면 몸에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때 물을 한 컵 마셔주면 됩니다. 반대로 소변색이 투명하다면
물을 너무 많이 마셨다는 신호이니 섭취량을 줄여야 합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가장 정확한 건강관리법입니다. 제가 만났던 수많은 말기 암 환우분들, 병원에서조차 치료를 포기했던 분들 중에서도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하고 현재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 둘째,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켜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 암에는 특효약이나 비법이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노벨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내 몸의 면역력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열쇠는 바로 나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는 의사에게 맡기더라도 면역력 관리는 온전히 자신의 몫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식탁 위의 음식을 바꾸고 먹는 순서와 속도를 바꾸고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힘은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의미 있는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가치 있다고 느끼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지식을 나누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과 소중한 사람들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지혜를 전하는 선한 영향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1980년대를 기억하십니까? 그 시절 대한민국에서 대장암이라는 병은 아주 드문 질병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암 환자는 간암이나 위암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충격적이게도 대한민국은 전 세계 194개국 중에서 대장암 발병률 2위를 다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먼 나라 이야기 같았던 질병이 이제는 우리 바로 곁의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0세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80세까지 살 때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리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두 집 건너 한 집에 암 환자가 있다는 통계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80세를 맞이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일 것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이 무서운 질병이 젊은 세대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2년 세계적인 의학학술지 랜싯은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장암 발병률이 높은 42개국을 대상으로 20대에서 40대 사이의 젊은 층 환자 수를 분석했더니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무엇이 우리의 건강을,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의 핵심에는 바로 면역력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 70%에서 80%는 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최전선 기지인 셈입니다. 장이 무너지면 면역체계가 무너지고 모든 질병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1960년대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프랭크 버넷 박사는
우리 인체의 놀라운 메커니즘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몸에서도 매일 수십만 개의 암세포가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먹는 음식 속에는 이미 수많은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완벽히 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 모두가 암 환자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바로 건강한 면역체계가 매일같이 생겨나는 암세포들을 100% 제거해주기 때문입니다. 어제 생긴 암세포도 오늘 생기는 암세포도 우리의 충실한 면역군단이 남김없이 처리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나쁜 생활습관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순간 문제는 시작됩니다. 제거되지 못한 암세포 하나가 10년, 20년, 30년에 걸쳐 서서히 자라나 마침내 CT나 MRI에 잡힐 만큼 커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암 진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암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불운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무너진 면역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인 셈입니다. 특히 젊은 층의 암 발병률이 높다는 것은 발암 요인에 많이 노출되는 동시에 이를 막아낼 면역력마저 약화된 이중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대장암의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후성 유전학적 요인을 꼽습니다. 첫째는 먹거리, 둘째는 생활습관, 셋째는 환경입니다. 후성 유전학이란 부모에게 나쁜 유전자를 물려받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거나 끌 수 있다는 희망의 학문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먹거리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대장암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육식 문화에 대해서 말입니다. 1980년대 이전까지 고기는 아주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많은 기성세대는 어린 시절 고기를 마음껏 먹지 못했던 것에 한이 맺혀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자식들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 어떻게든 고기를 더 많이 먹이려고 했습니다. 고기를 먹어야 힘을 쓴다는 믿음은 우리 문화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세 가지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고기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우리 몸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단백질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보통 체중 1kg당 1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60kg인 사람은 하루 60g의 단백질, 즉 달걀 하나 정도의 양이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오늘 회식에서 100g의 단백질을 섭취했다면 초과된 40g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초과된 단백질을 저장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간은 이 남는 단백질을 분해하느라 힘겹게 일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독성 물질, 즉 장을 괴롭히는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고기를 많이 먹은 다음날 소변에서 거품이 많이 나고 색이 탁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필요 이상의 고기는 영양분이 아니라 우리 장을 공격하는 독이 될 뿐입니다. 두 번째 오해, 언제 먹어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고기는 주로 언제 드십니까? 대부분 저녁 혹은 늦은 밤일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대한민국처럼 24시간 배달 음식이 발달한 나라는 없습니다. 특히 야식 문화는 우리의 장을 혹사시키는 주범입니다. 밥이나 국수 같은 탄수화물은 위에서 약 2시간 머물지만 고기는 소화되는데 3시간에서 5시간이 걸립니다. 밤늦게 고기를 먹고 잠자리에 들면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장은 새벽까지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해야 합니다. 쉬지 못하는 일꾼이 지치듯 우리의 장과 면역세포도 밤새도록 일하다 보면 결국 탈이 나고 맙니다. 세 번째 오해,
구워 먹어야 맛있다는 방식입니다. 직화구이, 삼겹살 기름이 숯불에 떨어지며 치익하고 피어오르는 연기.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하지만 그 연기의 성분을 분석하면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라는 이름부터 복잡한 발암물질 종합 세트가 나옵니다. 불완전 연소된 단백질과 지방은 모두 발암물질입니다. 고기가 검게 탄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덩어리입니다. 물론 면역력이 건강할 때는 고기 한 점 태워 먹었다고 바로 암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이 청소해주니까요. 하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몸이 지친 어느 날 무심코 먹은 그 검게 탄 고기 한 점이 20년, 30년 뒤 나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은 고기를 먹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먹자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말고 매일 필요한 만큼만 조금씩 나누어 먹는 것. 늦은 밤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저녁에 먹고 충분히 소화시킨 후 잠자리에 드는 것. 그리고 태우거나 굽기보다는 삶거나 쪄서 먹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우리는 대장암 발병률 1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조상들의 지혜 속에는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단백질 공급원은 고기가 아니라 콩이었습니다. 콩으로 만든 두부, 두유도 좋지만 콩 단백질의 흡수율은 약 65%에 그칩니다. 하지만 콩을 발효시켜 청국장이나 된장으로 만들면 단백질이 아미노산 단위로 잘게 쪼개져 흡수율이 95%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우리 전통 발효과학의 결정체인 청국장과 된장이야말로 육식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이제 채소와 과일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와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은 있습니다. 바로 즙을 내어 먹는 방식입니다. 즙을 내는 순간 장 건강에 가장 중요한 보물인 식이섬유는 모두 버려지고 단맛을 내는 과당과 특정 성분만 남게 됩니다. 또한 즙으로 마시면 훨씬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는데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특히 일부 잎채소를 크게 키우기 위해 사용된 질소비료는 채소 속에 질산염 형태로 남을 수 있고 이것이 과도하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발암물질인 니트로소아민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녹즙보다는 차라리 채소를 있는 그대로 꼭꼭 씹어서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유익합니다. 미국 암협회의 공식 구호는 하루에 5가지 색깔입니다. 하루에 5가지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먹으면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전체식을 기억해야 합니다. 맛있고 부드러운 잎이나 열매만 편식하지 말고 당근이나 도라지 같은 뿌리, 샐러리 같은 줄기, 양배추 같은 잎, 토마토 같은 열매를 모두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물의 각기 다른 부분에는 저마다 다른 영양소와 생명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현미입니다. 현미는 백미보다 영양학적으로 월등히 우수한 완벽에 가까운 곡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치명적인 조건이 붙습니다. 소화가 될 때만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모두 독입니다. 현미의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효소, 아밀라아제는 대부분 침 속에 있습니다. 즉, 현미밥은 오랫동안 천천히 씹지 않으면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대장으로 넘어가 부패하면서 장을 병들게 합니다. 현미를 먹으며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하나 하고 짜증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감정은 소화 효소 분비를 억제해 소화를 더욱 방해합니다. 즐겁게 씹을 수 없다면 차라리 현미를 드시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씹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기 전에 먼저 신선한 샐러드 한 접시를 드십시오. 아무도 당근이나 양상추를 그냥 삼키지는 못합니다. 샐러드를 통해 즐겁게 씹는 습관을 들인 후 현미를 드셔보세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현미밥을 지을 때 통들깨를 넣어 보십시오. 밥을 씹을 때마다 타닥타닥 터지는 들깨의 재미있는 소리가 나지 않을 때까지 충분히 씹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게다가 들깨는 한국인에게 부족한 오메가-3 지방산과 장에 좋은 리그난 성분이 풍부해 일석삼조의 효과를 줍니다. 최근 당뇨 환자들 사이에서 저항성 전분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밥을 지어 냉장 혹은 냉동 보관했다가 다시 데워 먹으면 전분 구조가 변해 소화 흡수율이 떨어져 혈당이 덜 오른다는 원리입니다. 혈당 조절에는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 역시 소화되지 않은 밥 3분의 1이 대장으로 넘어가 장 건강을 해치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눈앞의 혈당을 잡으려다 더 큰 건강의 기둥을 무너뜨리는 셈입니다. 가장 좋은 당뇨 관리법은 저항성 전분 같은 편법이 아니라 현미와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천천히 적게 씹어 드시는 전공법입니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하루를 따라가 보면 식사는 거르지만 중간중간 빵 조각, 과자 조각, 떡 조각을 끊임없이 드시고 계십니다. 모두 단순 탄수화물이죠. 살을 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굶는 것이 아니라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식사 시 부피가 큰 샐러드를 먼저 먹어 위에 포만감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밥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섭취량이 줄어듭니다. 또한 우리 뇌가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 호르몬은 식사 시작 후 15분에서 20분 뒤에 분비됩니다. 음식을 20분 이상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만으로도 과식을 막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입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입니다. 물 부족은 혈액을 끈적이게 만들어 영양 공급, 노폐물 배출, 면역 활동이라는 혈액의 세 가지 핵심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감기부터 암까지 모든 질병은 물 부족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하루 2리터씩 마시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필요한 물의 양을 알려주는 정교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 소변 색깔입니다. 화장실에 갔을 때 소변색이 진한 노란색이나 황토색이라면 몸에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때 물을 한 컵 마셔주면 됩니다. 반대로 소변색이 투명하다면 물을 너무 많이 마셨다는 신호이니 섭취량을 줄여야 합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가장 정확한 건강관리법입니다. 제가 만났던 수많은 말기 암 환우분들, 병원에서조차 치료를 포기했던 분들 중에서도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하고 현재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 둘째,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켜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 암에는 특효약이나 비법이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노벨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내 몸의 면역력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열쇠는 바로 나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는 의사에게 맡기더라도 면역력 관리는 온전히 자신의 몫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식탁 위의 음식을 바꾸고 먹는 순서와 속도를 바꾸고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힘은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의미 있는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가치 있다고 느끼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지식을 나누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과 소중한 사람들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지혜를 전하는 선한 영향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1980년대를 기억하십니까? 그 시절 대한민국에서 대장암이라는 병은 아주 드문 질병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암 환자는 간암이나 위암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충격적이게도 대한민국은 전 세계 194개국 중에서 대장암 발병률 2위를 다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먼 나라 이야기 같았던 질병이 이제는 우리 바로 곁의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0세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80세까지 살 때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리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두 집 건너 한 집에 암 환자가 있다는 통계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80세를 맞이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일 것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이 무서운 질병이 젊은 세대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2년 세계적인 의학학술지 랜싯은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장암 발병률이 높은 42개국을 대상으로 20대에서 40대 사이의 젊은 층 환자 수를 분석했더니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무엇이 우리의 건강을,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의 핵심에는 바로 면역력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 70%에서 80%는 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최전선 기지인 셈입니다. 장이 무너지면 면역체계가 무너지고 모든 질병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1960년대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프랭크 버넷 박사는 우리 인체의 놀라운 메커니즘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몸에서도 매일 수십만 개의 암세포가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먹는 음식 속에는 이미 수많은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완벽히 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 모두가 암 환자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바로 건강한 면역체계가 매일같이 생겨나는 암세포들을 100% 제거해주기 때문입니다. 어제 생긴 암세포도 오늘 생기는 암세포도 우리의 충실한 면역군단이 남김없이 처리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나쁜 생활습관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순간 문제는 시작됩니다. 제거되지 못한 암세포 하나가 10년, 20년, 30년에 걸쳐 서서히 자라나 마침내 CT나 MRI에 잡힐 만큼 커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암 진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암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불운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무너진 면역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인 셈입니다. 특히 젊은 층의 암 발병률이 높다는 것은 발암 요인에 많이 노출되는 동시에 이를 막아낼 면역력마저
약화된 이중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대장암의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후성 유전학적 요인을 꼽습니다. 첫째는 먹거리, 둘째는 생활 습관,